안녕하세요. 저는 매장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매장을 옮겨 다니면서 매장 관리를 하고 일하느라 바쁘지만 워낙 밖에 나가서 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 대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 천직이라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매장에 나뉘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저와 최소 10년 이상을 함께하며 일해온 단순히 같은 직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가끔은 법적으로 엮인 가족들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혼을 통해 엮인 가족인 남편과 시부모님보다도 말이죠. 너,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고작 돈 5억 해줬다고 유난 떨지 말거라. 이제 너한테 식구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가족한테 쓰는 거 아끼는 거 아니다. 가족? 참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내가 진짜 어머니 가족이었어도 그렇게 뻔뻔하게 고작 5억이라는 소리 해가며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가족은 무슨 자기들한테 돈 해줄 때나 가족인 양 굴었지. 한번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진짜로 자기들 돈이라도 된 줄 알았는지 뻔뻔하기 그지없는 시부모 태도에 학을 때도 정말 제대로 뗐습니다. 돈 5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죽었다 깨나도 그 돈 나올 구석 없어서 우는 소리 할 땐 언제고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남의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인간들은 벌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돈 많다고 해서 그 돈 쉽게 버는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돈인 것도 아닌데 자기들 돈은 한 푼에도 아까워 덜덜 떨면서도 며느리 돈은 우습게 알다니 그러고 또 가족 운운하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체 무슨 꼴을 당했길래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나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욕도 해주시고 가감없이 귀한 고견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항상 금슬이 좋으셨던 부모님 두 분끼리만 떠나셨던 여행길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날 한시에 떠나신 부모님이셨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 하나 낳고 함께 사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신 분이셨지만 어머니도 당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지금만큼 활발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 나이대의 여성분들로는 드물게 자기 신념이나 직업인으로서의 의지가 확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사업가의 입장에서 존중해 주셨던 아버지를 만나신 것까지 어머니 스스로도 참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테지만 이런 주변 조력자들의 도움 역시 어머니를 성장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부로서 같은 사업가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평생 보고 자라온 저였어요. 비록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운명하게 되시면서 두 분께서 평생을 일궈오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게 되었지만 그분들께서 남기신 뜻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평생을 일하는 여성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같은 여성으로서도 인생의 선배로서도 항상 따르고 싶은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20대 초반 아직은 젊은 나이에 취업보다 제 점포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던 건 역시 그런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 역시 저희 엄마처럼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으셨던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해본 경험이 많았던 것이 사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수입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화점을 처음 시작했던 건 역시 부모님 영향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젊은 여성층을 겨냥해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어린 나이의 여자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급속도로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서로 으쌰으쌰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다 보니 정도 더 빨리 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직원들이 지금 제 매장의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지는 인연이니 제게는 보물과도 같은 인연입니다. 초반 몇 년은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어린 사업가로서 부침을 겪어야 했지만 다행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제 소질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직접 제 일을 하면서 일하는 재미에 빠져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언니, 이 돈 다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하고 해야지. 벌써 저보다 어린 직원들이 저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혼 생각보다는 제 가게 키우고 매장 늘리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남자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를 넘겨가는데도 결혼 닥달하는 어른들이 집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루 온종일 이번에는 어떤 신상품을 매장에 들여놓을지 업무상 해외 출장을 한 번 더 잡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으니 결혼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나이 40이 거의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의 영업직 직원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주 고객층이 젊은 여성분들이다 보니 제품을 납품하려고 저를 설득하겠다고 처음 찾아왔었어요. 물론 저희 매장은 수입품 특화 매장이니 그런 남편 업무적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저희 가게에 찾아오는 남편이었어요. 일하겠다고 온 사람이 슬금슬금 저한테 대표님 식사는 하셨느냐,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저랑 차 한잔하며 좀 쉬시는 게 어떻겠냐는 둥 자꾸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를 향한 이성적인 관심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명의의 매장도 몇 군데나 가지고 있고 조건이 그리 빠지는 편이 아니다 보니 사업하면서 이래저래 알게 된 인맥들을 통해 사람 소개시켜준다는 얘기를 적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소위 1등 신랑감이라는 사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셨고 사업가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일보다 가정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분들 몇 번 소개받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저와 비슷한 또래에 소위 잘 나간다는 남자들하고 굳이 만남을 지속할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지내는 생활이 만족스러운데 굳이 내 일 줄여가며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아마 남편에게 쉽게 끌렸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리다 보니 자기 또래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성공한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편이었어요. 제가 남편 이전에는 저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반응이 참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자 이겨먹으려고 드는 잘난 남자들보다 순진한 반응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선아 씨는 지금 하는 사업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일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선아 씨는 항상 일에 치이면서도 일할 때 신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은 이렇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는 저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 남자한테 그런 소리를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일한다고 여러 사람 만나보지 못해 고작 그런 말 몇 마디에도 쉽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집안에서는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말이 사업이지 사실 그냥 동네 장사 수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광고회사라고 거창하게 소개하긴 했지만 사실 동네 식당이나 가게들 전단지 만들어주는 작은 회사였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집안 사업이 있으니까 나 크면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되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요새 워낙 그런 회사가 많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런 판촉물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텄구나 싶어서 취직해서 지금처럼 월급쟁이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남편 역시 그런 시아버지의 회사가 그리 비전이 있는 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수입이 저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요행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월급 받는 남편 선택이 현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부모님이 그리 반기지만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야 건장한 손자 낳아줄 젊고 튼튼한 며느리감 바라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아들의 나이야 어찌되었든 아이 낳는데 무리가 없는 젊은 나이대의 여성분들 선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나이가 아직 30대이긴 했지만 이제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 튼튼한 걸로 치면 지금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기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보다 5살이나 많은 여자를 선뜻 반기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리부터 시부모님 만나는 걸 걱정하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아 씨 능력 있는 사업가라 매장을 몇 개씩이나 운영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나이 몇 살 어린 걸로 아까워할 사람 절대 아니라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금세 마음 고쳐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감이 아드님보다 연상임은 달가워하지 않지만 돈 잘 버는 사업가라는 말의 태도를 바꾸셨다는 걸 기뻐해야 할지 염려를 해야 할지 잘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사회생활 적지 않게 하면서 저 손해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았으니 곧 만나 뵙게 될 시부모님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 형편이 선아 씨 형편에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남녀 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남편보다 나이 몇 살 더 먹은 만큼 좀 더 넉넉하게 버는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보다 사업 규모가 크다는 걸 알고 나서 저의 처지와 비교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야 처음부터 뭐 그런 것 보고 사람 만난 것도 아니었고 너무 저한테 조심하시는 게 도리어 불편해져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낮추세요, 어머님, 아버님. 사정은 저도 윤우 씨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그런 쪽으로는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역시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놓이네. 이제야 굳은 표정을 푼 시부모님이셨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연상인 걸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로 이야기가 넘어가자 앞으로 크게 걱정할 일 없겠구나 싶었죠. 우리 며느리는 친정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아 씨 유일한 부모가 될 테니 서로 잘 의지해가며 지내보자고요. 호탕하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셨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사람 좋아하고 비슷하게 사업하시는 분들과 술자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어머니가 마음고생 좀 하셨지 뭐.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다는 시어머니는 그저 사업하는 남편 내조하고 자식 키우는데 평생을 바쳐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외동이었어요. 하나 있는 자식 결혼시키면서 이래저래 기대하신 바가 많으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게 감사히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이야 친정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것도 아니고 별달리 상견례 할 것도 없이 곧바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윤우한테 형제는 따로 없어도 양가의 친척 어르신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도 우리 집에 하나뿐인 자손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니? 네, 어머님. 명단 주시면 제가 준비할게요. 제 쪽이야 따로 챙겨드릴 어른들도 딱히 계시지 않지만 남편 쪽에는 친가 쪽이며 외가 쪽이며 신경 써야 할 분들이 제법 되시더라고요. 에이, 언니, 그건 좀 아니죠. 왜? 내 쪽에서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보통 한쪽은 챙길 사람 없고 한쪽만 많은 것 같으면 서로 잘 조율해서 인원수를 줄이든지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언니는 받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신랑 쪽에만 그렇게 해주는 일이 잘 있어요? 어차피 집도 언니 쪽에서 해간다며. 저와 10년 넘게 같이 일해서 절친한 동료이자 저보다 먼저 결혼한 인생 선배인 직원들이 걱정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새는 남자며 여자며 할 것 없이 서로 비슷하게 투자해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듣고 보니 또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기도 했지만 일부러 저희 쪽을 챙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거기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잘하게 돈 쓰는 데 대해서 인색하며도 아니었고요. 그걸 아니까 높아심에 더 걱정하는 지인들이었습니다. 언니 성격에 쉽게 호구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친정 식구 하나 없는데 결혼해서 마음고생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친정 식구는 없어도 이렇게 벌써부터 편들어주는 자기들이 있는데 뭐 걱정할 일이 있겠어.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 사업하는 사람인데 손해보는 일을 하겠어요. 이번이야 뭐 결혼이고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맞춰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지만 결혼해서까지 일방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었기에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쪽에서 예단이니 뭐니 리스트가 처음 넘어오긴 했는데 그건 역시 남편 통해서 딱 끊어낸 저였어요.
윤우 씨, 보통 여자 쪽에선 집 마련해오는 경우에는 따로 예단 같은 거 안 한다고 하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아, 그럼요. 이건 제가 부모님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다시 정리할게요. 허둥지둥 말하는 남편을 보며 그래도 저 사람이 중간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은 어느 정도 하겠거니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시부모님 쪽에서 예단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꺼내지 않으셔서 그걸로 잘 이야기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혼집도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 한 곳을 선택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하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마련해둔 부동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남편 직장과 제 매장 본점의 중간쯤에 위치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곳으로 입주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처음에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낙점한 다음에 시부모님께서 아들 내외 신혼집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초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제 명의의 집이기도 하고 예전에 세를 주던 사람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마침 공실이 된 차에 두 분께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넓은 데서 두 사람이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그럼 그 정도 사업하는 사람이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지. 세상에 집이 너무 좋다. 가진 게 여기 이 아파트 하나도 아니라면서? 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도 한 채 있는데 거기는 윤우 씨 직장이나 저 출퇴근하기에도 너무 거리가 있어서요. 이런 집이 몇 채가 더 있다고? 작게 중얼거리는 시어머니 눈이 순간 반짝거렸습니다. 뭐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돈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돈 있는 걸 좋아하고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 가난한 것보다야 가진 편이 훨씬 나은 편이니까요. 저는 속물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으로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나쁜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려고 하는 게 옳지 못한 일이지 돈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사업은 땅 파먹으면서 하나요. 애초에 다들 돈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기도 하고 또 사업가인 제 입장에서 돈 욕심 없다는 사람이 더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내 이득 내고 내 직원들 먹여 살리려면 사업가로서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경제적인 야망이라고 생각하는 저였기 때문에 그게 나쁘게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그걸로 저한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또 모르겠지만 아직 시댁에서 제게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저 지금 당신들 사시는 집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그걸 부러워하시는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 찾는 일이 꽤 자주 있었어요. 솔직히 부모님 돌아가신 후 계속 저 혼자서 살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공간을 공유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저였습니다. 남편이야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시어머니가 말씀도 하지 않고 저희 집에 자주 방문하시는 게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어제 재래시장 갔다가 무가 너무 맛이 잘 들었길래 무김치 좀 담아가지고 왔어. 어머니, 저희 집 오실 때마다 이렇게 고생해서 뭐 해들고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만 한 통 주세요. 네? 솔직히 저도 일하느라 하루에 3끼 다 챙겨 먹는 편이 드물었고 점심, 저녁 2끼 먹는 게 보통이었는데 일하느라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따로 아침 챙겨 먹는 유형은 아니었고요. 부부 둘 다 끼니를 거의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는데도 그래도 사람이 집밥 먹어야 한다며 나물 반찬 한 가지씩 해들고 오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치곤란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른이 생각해서 손수 만들어주신 반찬이니 사양은 못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걸 핑계로 자꾸 집에 오셔서 집안 살림을 살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다만 얼마라도 용돈이라도 드리곤 했으니 아무래도 거기에 맞들려서 더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걸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은근슬쩍 남편에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있을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 일한다고 늦고 당신 야근하는데 자꾸 집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결혼하기 전에 나 자취할 때도 엄마가 미리 문 따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 쟁여두시고 그러셨거든. 그게 습관되셔서 그러신 거지. 별 생각 없으셨을 거야.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이게 신경 안 쓸 일 아닌 거 맞죠? 제가 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거죠. 당연하죠. 말도 안 돼. 요새 며느리도 없는 집에 비밀번호 알아내서 문 떼고 들어가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세상에, 듣기만 해도 섬뜩하다. 설마 언니 진짜 비밀번호 알려준 거 아니죠? 아니지. 당연하게도 아니나 다를까 저의 친애하는 유부녀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아주 경악스러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요새는 결혼해도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딱딱 지킬 건 지켜가며 선 확실하게 인지하며 지낸다고들 하던데 시어머니 하시는 게 너무 허물이 없으셔서 제가 잘못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그 후로는 어머님 저희 없는데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 제가 도저히 신경 쓰여 안 되겠다며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연락을 주시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애매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지 제 생각이 확고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편이거든요. 당장은 그게 서로 생각에 맞지 않아 껄끄러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편이 서로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저였습니다. 차라리 시부모님도 이런 제 성격에 얼른 익숙해지는 편이 여러모로 편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다소 서운한 티를 내는 일이 생기더라도 솔직히 시어머니 마음 달래드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이 가방 우아하니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저번에는 어머님이 드시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머 세상에. 나는 이러려고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너처럼 젊은 사람이 드는 것보단 나이 든 여자한테 좀 더 어울리긴 하지? 평소에 저 하고 다니는 거나 가진 물건들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시는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억해뒀던 거 하나씩 선물해드리면 그새 스르륵 풀어지곤 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가진 것 중 비싼 물건들을 선물해드리다가 아예 백화점 모시고 가서 쇼핑을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야 잘 이해가 가지도 않은 시어머니 심리 파악해야 되겠다고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편하기도 했습니다. 주위 지인들이야 이렇게 왜 저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지도 원인도 모르는데 그걸 선물로 풀어드리는 저를 보고 걱정했지만요. 아니 애초에 언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런데 뭐 한다고 선물까지 해드려서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한테 부담되는 선인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내가 그 정도 해드린다고 쪼들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쇼핑하러 가면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쇼핑했을 때 기억도 나기도 하고 뭐 겸사겸사 그랬지 뭐. 그래도 자꾸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그거 습관 들이면 좋을 거 없어요. 지금이야 명품 가방 하나로 끝난다고 쳐도 사람 욕심이 어디 그런가. 맞아.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할지 몰라도 받는 게 당연해진다 싶으면 또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니까. 거기다가 언니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시댁 쪽에서 선 넘는 거 제지한다고 매번 서운한 티 내는 거 그것도 별로예요. 알았어. 정도 심해진다 싶으면 또 내가 말씀드릴 텐데 뭐. 나 그런 거 잘하잖아. 뭐 그걸 아니까 우리도 이 정도 말로 끝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다고요. 제가 생각해도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서로 대화를 통해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자꾸만 저희 생활 깊숙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 매번 논리로 설득하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한 일이기도 한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인들의 충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백화점 가서 시어머니의 선물을 해드렸는데 집에 계시는 시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자기 부인은 며느리한테 선물 하나름 받아오는 거 뻔히 알면서 시아버지 안 챙겨드리면 또 그건 그것대로 섭섭해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씩 시어머니 백화점에 모시고 갈 때마다 꼭 시아버지 선물도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크게 해서 그런가 이렇게 화통한 면이 있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작은 돈에 연연하고 쪼잔하게 굴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당신이야 회사 얼마 크지도 않은데 매번 주변 사람들한테 퍼주고 술 마시는데 돈 쓰니까 하는 소리죠. 이 사람이 집에만 있던 사람이 뭘 한다고? 그것도 결국은 다 투자고 인맥 관리인 거야.
제가 사드린 고가의 선물을 보고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신 시아버지가 또 시어머니와 투닥투닥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는 당신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크신 분이긴 하셨어요. 물론 그런 대범한 씀씀이가 당신보다 벌이가 더 많은 제게 열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시댁에는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었고요. 내가 가뜩이나 요새 일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렇게 나 생각해주는 며느리 선물까지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좀 풀리는구만. 우리가 며느리 하나는 아주 잘 봤어. 그럼요, 잘 봤지. 저한테서 선물 받을 때나 뭐 바랄 때만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속보이긴 했지만 너무 의문스러워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대처하기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속내를 조금도 숨기지 못하는 두 분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 역시 그렇게 턱하니 비싼 선물 안겨드리는 마누라 덕에 부모님한테 면이 아주 제대로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선아씨 안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보다 나이 좀 많다고 반대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얘는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눈치 없는 남편 말은 다소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댁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일해오신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 처리가 나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아니, 에이, 그놈이 확실한 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놈 가지고 나를 줄은. 잔뜩 열이 올라서 얼굴까지 터질 듯 시뻘개져서 흥분하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으니 이러했습니다. 평소에 같이 어울려서 술자리 가지던 시아버지 사업하는 지인 중 한 사람이 요즘에 떠오르는 신사업이라면서 지인들 몇몇에게만 알려주는 거라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끌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불경기를 맞이해 수입이 급격히 줄어 직원까지 줄였던 시아버지가 그만 거기에 혹해 회사 자금까지 빼다가 투자를 넣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도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사기인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거기 홀라당 넘어갔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놈이 그래도 나랑 20년 넘게 본 놈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고 튀어? 그 튀겨 죽일 놈 같은 이라고. 뒤늦게 열을 올려봤자 이미 날아간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요새 형편이 안 좋아 휘청거리던 회사가 그걸 버틸 수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만 부도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은 그게 네 시어머니 모르게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는데 그거까지 싹 다 날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정말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이고, 이 집 경매 넘어가면 우린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 우물쭈물 망설이다 말하는 시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사고를 쳐도 어쩜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치셨는지 남편까지 셋이서 아주 울상이 되어 있는 꼴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매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현금이며 부동산이며 탈탈 털려 개털이 되어버린 시부모님이셨습니다. 한참을 훌쩍거리던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너희 집에 남는 방 많지 않니?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 일단 당장 가서 있을 때는 있어야 할 거 아냐. 시어머니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돼서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듣기에 매정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는 못 살겠거든요. 제 부모님하고도 같이 못 살겠어서 20살 되자마자 독립해서 나왔는데 40 다 된 나이에 평생 남으로 지내왔던 시부모님 모시고 살 성격이 저는 절대로 못 됐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저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이 사태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두 분한테 믿을 구석이야 저 하나뿐이었겠죠.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제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에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저라고 어디 시부모님 거쳐 마련할 만한 큰 돈을 현금으로 턱턱 준비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파트 대출 받아서 나온 돈이 5억이었어요. 대출 심사 통과했다는 제 전화에 뛸 듯이 기뻐하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살았어. 네, 당장 급하신 건 제가 빌려드릴게요. 일단 5억 대출 받았는데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 근처에 좀 지낼 만한 데 구하려면 5억 갖고도 빠듯하지.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거라도 빌려주면 우리가 급한 불은 끈 셈인데. 네, 알겠어요. 그럼 5억 바로 붙여드릴게요. 고맙다. 고맙다, 아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빌려준 돈은 꼭 갚으마. 얼마 전에 온 가족이 대성통곡하던 게 언제였나는 듯 잔뜩 신이 난 목소리에 저도 당장 급한 불은 껐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돈을 5억이나 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또 입이 쩍 벌어진 지인들이었어요. 언니,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무슨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씩이나 되는 돈을 나중에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에이, 설마 시부모님이 나한테 그러시기야 하시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고 당신들 아드님하고 사는 사람인데 평생 나랑 속질 생각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래. 언니 아직까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돈 앞에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래요. 이제 돈까지 받아놨으니 입 싹 닫으면.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기 전에 시부모님이 먼저 차용증 써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럼 빨리 그것부터 써요. 돈 문제에 칼 같은 사람이 왜 시댁 문제만 얽히면 이렇게 맹탕이 되나 몰라. 아파트 담보대출 받자마자 바로 계좌로 싸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나도 곧장 매장에 일하러 건너온다고 바빠서 그랬지. 뭐 내일 시댁 가면 차용증 쓸 거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다는 지인들 반응이 그저 재미있었어요. 아무리 그 두 분이 무력이 있는 분이라 하셔도 설마하니 아들이랑 같이 사는 여자 등쳐먹을 일이 있겠나 싶었죠.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로 다음 날 알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이라니?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아버님,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당장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 하실 때는 당연히 차용증 써주시겠다고 하셔놓고는요. 우리가 너더러 돈 빌려달라고 한 증거 있냐? 그 언니가 당장 우리 사정 안 좋게 됐으니 우리 생각해서 내어준 돈인데 이제 와서 차용증을 써달라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라고 5억이 어디 작은 돈인 줄 아세요? 두 분 다 이러시는 거 아니죠? 급할 때는 사정을 그렇게 하면서 돈 안 해주면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을 것처럼 불쌍한 척을 있는 대로 다 하더니 돈 들어오니까 이제 저한테 막 나가시는 거예요? 어허! 그동안 우리가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아주 시부모 무서운 줄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그거야말로 제가 할 말이네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 어떻게 보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돈 5억에 아들 내외랑 인연이라도 끊으실 셈이세요? 얘가 지금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고작 그 돈 가지고 내 아들이 부모 버리기라도 한다는 거냐? 너도 참 그렇다. 네가 우리 말고 달리 가족이 있기래, 친정이 있기래. 가족끼리 어려우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깟 돈 5억 가지고 유난 좀 적당히 떨어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 달라진다는 게 꼭 지금 제가 당한 이 꼴일까요? 기껏 내가 가진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서 급전해드렸더니 감사 인사는커녕 그 돈 5억 며느리한테서 입싹 씻어보겠다고 철면피가 되네요. 시부모 꼴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서 어떻게든 돈 뜯어내고 사기 쳐보려고 갖은 꼴값을 떨던 인간들 여러 보았지만 저 시부모란 양반들이 그 중에서도 최상급이었어요. 제가 사주는 비싼 선물 좋다고 넙죽 받아먹을 간담 정도 생각했지 저렇게 간 크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가 물었어요. 그게 지금 두 분만의 입장인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동의한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도 지금 이 상황 알고는 있어요? 그럼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인데 설마 네 편 들 거라고 생각했어? 부부야 갈라서면 그만이야. 고작 돈 5억에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군소리 말고 다시는 차용증이니 뭐니 그런 소리 꺼낼 생각도 마라. 그래, 식구끼리 도와주는데 무슨 정없이 차용증이야. 너 그런 소리 하는 거 알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윤우만큼 좋은 남편감 또 어디 있다 그러니? 너보다 5살이나 어린 아직 앞날이 창창한 남잔데. 우리 아들이야 너랑 갈라서도 새 여자 금방 만나겠지만 이제 40 넘어서 자식 보기도 힘든 너는 쉽게 재혼이나 할 수 있겠어? 하다 제가 정말 별소리를 다 듣네요. 제 돈 내어주고 애도 못 낳는 나이 많은 하자 있는 물건 취급이라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 절대로 손해보고 사는 성격 아니라고.
시부모가 개소리를 주절드는 동안 제 머릿속은 팽팽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게요. 그 사람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네요. 저 그쪽 아드님하고 갈라서겠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참 얼굴 맞대고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이런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발 빼야지. 내가 진짜 성질나서. 내 돈 주고 이런 잡소리 들으면서 못 살겠네요. 그렇게 아까운 댁의 아들하고 당장 갈라서 줄 테니까 내 돈 5억이나 돌려내요. 저를 협박할 목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걸 덥석 물어버린 며느리를 보며 오히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부모였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본인 입으로 어차피 아드님은 어머님, 아버님 편이라면서요. 내가 미쳤다고 내 편도 아닌 남자를 같이 데리고 살아줘요? 그것도 내 청춘 다 바쳐서 고생해서 마련한 내 집에서? 그놈의 인간 아주 집에 가자마자 걷어차서 당장 쫓아내야겠네.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돈 5억 때문에 네 남편 버리기라도 하겠다고? 돈 5억에 사람 버리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죠. 돈 아쉬울 때는 아주 바닥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 기세더니 돈 5억에 며느리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인간들 내가 미쳤다고 같이 살아요? 내가 지금껏 많이 봐준 줄도 모르고.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듣기 싫어요. 사람을 아주 등신으로 하나. 내가 지금껏 꽁으로 사업한 줄 알아? 제 돈 아니라고 남의 돈 알기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5억 10원 한 푼 빼놓지 않고 싹 다 긁어낼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나 그렇게 우습게 취급한 대가 아주 똑똑하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예, 아가. 뒤늦게 뭔가 잘못됐다 싶었는지 그 파렴치한 두 인간들이 제 귓공무니를 쫄쫄 쫓아오든 말든 그 길로 시댁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있는 대로 남편 놈을 잡았어요. 야, 너 아주 웃기는 짓을 했더라? 네 부모한테 5억 도로 받아내면 나랑 갈라선다고 했다며? 또 돈 얘기야? 당신한테는 그 돈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 좀 해주면 안 돼? 처음부터 해달라고 사정했어도 기가 막혔을 판에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돈 해줬더니 입 싹 닦는 뻔뻔한 인간들. 내가 미쳤다고 가족이라고 같이 살겠어? 네 놈도 똑같아. 네 부모가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너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부모를 말렸어야지. 네가 더 나빠. 아무것도 아닌 놈 걷어줘서 호강시켜줬더니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지. 내가 그 꼴 두고 봐줄 줄 알았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니. 안 나가. 못 나가. 지금 나더러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는 거다.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 엮여서 내가 진짜 별꼴을 다 본다.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지금까지 들은 건 뭔데? 그게 네 놈 본심이겠지. 네 개소리 더 받아주기 피곤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때 띵동 벨이 울렸습니다. 사모님, 물건 옮기러 왔는데요. 마침 잘 오셨네요. 안내해드릴게요. 여보. 그 집구석 나오자마자 씩씩거리며 사람부터 부른 저였어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생각도 못했는지 인부들 통해 자기 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빼버린 저를 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남편놈이었습니다. 친히 업체까지 불러서 짐까지 빼주는 전부인이라니 얼마나 관대해. 네가 아주 네 복을 걷어찬 줄 알아라. 여보, 제발 흥분하지 말고.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과했어. 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야 과하다 싶니? 네 부모한테 가서 빨리 돈 내놓으라는 소리나 전해. 어차피 짐 옮겨봤자 그 집에서 금방 쫓겨나겠구나.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사모님, 짐 다 실었는데요. 네, 바로 출발해주세요. 안 돼. 제 앞에서 줄줄 눈물을 짜며 엎드려 빌다가 제 짐 떠난다는 소식에 퍼뜩 일어나서 쫓아나가는 남편놈이었어요. 그렇게 남편놈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쾅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놈이 제 집구석에 다시 기어들어오는 날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웃기는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여기서 그만 둘이 모에 불 지르고 콱 죽어버리란다. 어머 세상에, 미쳤나봐. 아침부터 제 매장에 들여닥친 시부모 손에 웬 기름통 비슷한 게 들려 있었습니다.
기어이 짐까지 바리바리 싸다 아들놈 집에다 반품시켰더니 저한테 정말 아들놈 이혼당하고 받은 5억 원 몽땅 뺏길까봐 눈이 돌아서는 제 가게로 쳐들어온 시부모였어요. 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돈 5억 때문에 기어이 시부모를 태워 죽일 셈이니? 이 독한 것. 가진 것들이 더하다더니?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우리 갈 곳 없다고 돈 5억 해줘놓고 갑자기 그 돈 다 내놓으라니?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동네방네 헛소문이라도 퍼뜨릴 요양인지 아주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는 꼴이 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럼 하시던 거 계속 하세요. 뭐야? 두 분이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하시던 거 계속 하시라고요. 분신을 하겠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제 행동에 도리어 그들이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참나, 저게 먹힐 거라 생각했다니 연세 지긋하신 분들 하시는 행동이 저렇게 유치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제 차례죠? 그렇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바지 주머니에서 침착하게 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아가, 이러다 우리 정말 김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우리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돈 부탁을 하겠니? 당장 해줄 수 있는 돈이라도 얼마간이나마 빌려주면 우리가 꼭 갚을게. 제발 좀 도와다오. 어머님, 아버님, 저도 가진 게 있으면 당장 당연히 해드리고 싶죠. 그렇다고 그 큰 돈을 당장 어디서 현금으로 구해오겠어요. 너 부동산 가진 거 많잖아. 그걸로 대출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우리가 차용증까지 확실히 써줄 테니까 우리 좀 살려다오. 그럼 제가 대출이라도 가능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고맙다, 아가. 우리가 설마하니 너한테 돈을 떼먹겠어? 네가 해준 돈에 이자까지 빵빵하게 쳐서 갚아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제가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 오간 것에 대해 증거 하나 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도 전화로 업무를 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모든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빌려준다는 소리에 신명나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는 소리를 한 시부모였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세상에,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대. 언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금방 출동할 거야. 같이 일하던 제 지인들이며 보기 드문 구경거리에 기웃거리던 손님들까지 수십 개의 싸늘한 시선이 그 뻔뻔한 인간들에게 꽂혔습니다. 뒤늦게 당황해서 달아나기도 전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들려 연행된 시부모였어요. 아, 이거 무리네. 지금 생수 쌓아서는 자기들 몸에 기름 붓고 불 지른다고 협박한 거야? 처음부터 그 인간들 담을 고려하면 기름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온 남편놈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일을 키우긴 왜 키워? 진짜 아들 이혼시킬 셈이야? 아가, 우리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우리가 그 돈 돌려주고 나면 어디 가서 지내라고? 저 인간이랑 이혼하고 갈라서면 이제 나랑은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야 내 할 바 아니죠. 행여나 내 돈 한 푼이라도 떼어먹었다간 그땐 정말 깜빵살이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 돈 다 토해내고 가요.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진짜로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제가 죽인 것도 아닌데 저더러 자꾸만 살려내라고 하는 저 가족과는 더 길게 엮이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게 선처 없이 업무 방해와 공갈 협박 등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시부모 앞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건 제 피 같은 돈 5억을 떼먹은 것과는 별개의 소송건이었어요. 명백한 녹음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까지 돈을 빌려준 정황이 확실했기에 돈 5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도 기어이 갈라섰어요. 제 마누라보다 정신 나간 제 부모 아들로 살겠다는데 그런 놈 더 붙잡고 있어봐야 뭐하겠어요. 저만 계속 호구 취급 당하는 거죠.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살아? 누구랑 같이 살긴 이제 네 부모랑 같이 살면 되겠네. 아, 또 길바닥에 낳는다고 협박하려고? 그래도 하나보단 셋이 같이 낳는 게 좀 의지되고 낫지 않겠어? 당신네들 끈끈한 가족에 나는 도저히 못 당하겠으니까 어디 니들끼리 정답게 살아봐. 끝까지 제 앞에서 눈물 콧물 쏙 빼며 질질 짜는 추한 전남편 약을 바짝 올리며 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려준 그 돈은 싹 다 받아냈습니다. 제 돈 빌려 구한 집 빼고 그새 또 얼마가는 까서 썼는지 모자란 건 지인한테 꿔서 채운 것 같더라고요. 제 성질머리 확인했으니 그 돈 다 못 채웠다간 또 무슨 험한 거를 당할까 싶어 겁을 잔뜩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덕분에 저야 더 개고생 안 하고 제 돈 잘 회수했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 돈이었던 거 돌려받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저희 업종에서 행패 부린 것 역시 돈으로 보상을 받았으니 저는 그것들하고 더 셈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랑 너른 집에서 타고난 부자라도 된 듯 호의호식하고 지내던 놈은 이제 제 부모와 좁아터진 월세집 겨우 구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그것들 괘씸한 행태에 비하면 호화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혼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일 열심히 해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하게 된 이혼도 아니고 제 인생에 빨대 꽂으려드는 해충들 제거해 기뻐해 마지 않아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앞으로 제 앞에 놓인 길이 꽃길이길 바라며 저 아껴주는 지인들과 같이 열심히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잘 갈라선 거 맞죠?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 거주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난 놀라운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말했더니 이런 얘기는 우리만 알 수 없다고 반드시 어디에라도 꼭 제보하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절친한 친구, 아니 가족 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거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바로 보증입니다. 부모, 자식이어도 금지되는 것이 바로 보증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인식이 주변에 만연하더라고요.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보증을 잘못 써서 잘 나가던 집이 한순간에 망했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불행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사실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던 집은 아니랍니다. 아빠가 은행을 다니셨는데 부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굶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10살 때 아빠가 형제 같은 김씨 아저씨의 보증을 서게 되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고아였던 우리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친형제처럼 챙겨주었던 분이랍니다. 저랑 언니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는 양손 가득 장난감과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김씨 아저씨가 오늘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어요. 김씨 아저씨는 사업을 했는데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용돈도 자주 주셨습니다. 워낙 집안끼리 교류도 많았고 아들밖에 없던 아저씨가 우리 자매를 너무 예뻐하셨죠. 그래서 아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말려도 아빠는 서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30년 넘게 아빠에게 헌신한 아저씨니까 엄마도 결국 아빠에게 두 손을 들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씨 아저씨는 그대로 우리 아빠에게 배신했고 잠적했어요. 나름 그래도 평범하게 살던 우리는 집을 팔고 달동네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우리 집에 사채업자가 매일 찾아왔어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지금 가영이랑 나영이도 저렇게 어린데 이제 어떡해? 당장 김씨 찾으라고. 오늘도 와서 사채업자들이 돈 달라고 하더라. 여기 단칸방에 가져갈 게 뭐가 있냐고. 이미 털리대로 털려서 줄 것도 없는데 돈이 되는 거면 다 달라고 하더라. 나중에는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겠어. 미안하다 정수가. 내가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김씨를 찾을 수가 없어. 나도 우리 딸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어쩌면 좋아. 아빠와 엄마는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기 바빴어요. 아빠는 고아라서 도움을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사채업자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아빠에게 실망을 크게 하셨는지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아빠는 엄마를 붙잡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가에서도 엄마에게 이혼하고 오라고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리 가족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엄마가 데려가고 저는 아빠와 살게 되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엄마와 언니와 같이 살지 못한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서 며칠간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아빠는 우는 제 손을 잡고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우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나중에는 울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참 다정하고 언니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저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살던 동네를 떠나면서 아빠는 은행을 퇴직했기 때문에 새로 일자리를 알아보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갚아야 했고 또 조폭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더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는 저를 키우며 처음에는 급하니까 중국집에 가서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새벽에는 우유와 신문 배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그렇게 일하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운전하며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도 많이 발생했어요. 이때 생긴 빚이 참 많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아빠가 저러다 죽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결국 아빠 몰래 제가 엄마에게 연락한 적도 있어요. 나영아, 엄마가 돈을 보내주고 싶어도 엄마도 지금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중에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꼭 우리 나영이 데리러 갈게. 엄마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를 나중에 꼭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물론 말만 저렇게 하고 저를 실제로 데리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락도 먼저 한 적이 없었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예 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엄마는 그냥 멀리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진짜 이 세상에 우리 아빠랑 나밖에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제 인생에서 가족은 아빠가 유일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엄마와 언니와 다시 4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아시죠?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막하던 아빠와 제게 누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바로 보증을 부탁하고 우리 집을 망하게 했던 김씨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김씨 아저씨는 본인의 잘못이라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망해서 이혼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김씨 아저씨는 남은 돈이라고 아빠에게 돈을 주었어요. 물론 그 돈이 생겼다고 해서 엄마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빠가 급한 빚을 갚고 가게를 하나 열 수 있는 돈은 되었어요. 나영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아빠가 어떤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어? 치킨집? 햄버거? 우리 나영이가 원하는 종류로 가게를 열려고 해.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바로 떡볶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떡볶이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나 만들어준다고 떡볶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김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우리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앞에 분식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워낙 떡볶이를 좋아하는 저 때문에 아빠는 다른 음식보다 떡볶이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아빠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 손에 자랐다고 하면 학창 시절에 엄마가 없어서 세심하게 챙김을 당하지 못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없어서 슬프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나 교복도 직접 세탁하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아빠는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까 저도 씩씩하게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아빠는 혼자 분식집을 하면서 매일 성실하게 일하니 단골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학창시절에 철없는 친구들은 우리 아빠가 분식집을 한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는 학교 앞에서 앞치마에 두건을 쓰고 떡볶이를 팔고 있으니 놀림의 대상이기도 했죠. 저는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놀리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 아빠 학교 앞에서 빨간 앞치마 두르고 떡볶이 팔지?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 너는 엄마도 없고 아빠는 저렇게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고 진짜 불쌍하다. 야, 네가 뭔데 나를 불쌍하다고 해? 나는 우리 아빠 진짜 자랑스럽거든? 우리 아빠가 만든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너는 그러면 우리 분식집에 출입 금지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가게에서 파티하기로 했는데 너는 오지 마. 저를 놀리면 저는 당당하게 그런 친구들에게 절대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티를 열어 반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놀리는 친구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얼마든지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서 부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워낙 떡볶이를 잘 만들어서 친구들이 좋아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혼자 고생하는 아빠가 안쓰러워 학교 끝나고 저도 가게 일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저 저한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절대 힘든 것은 제게 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빠와 둘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더 가득해요. 자라면서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빠를 호강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여자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꿈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범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과외를 해서 제 용돈을 벌었어요. 명문대라서 과외비를 많이 받았는데 그 돈으로 등록금도 내고 아빠에게 용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아빠의 가게는 제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훨씬 잘 나가게 되었어요. 소문을 타고 옆 동네에서도 먹으러 오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직원도 뽑고 가게를 2호점을 내더니 제가 졸업하고 임용을 공부할 때는 3호점까지 냈어요. 아빠는 가게를 확장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을 2년을 공부하고 드디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어린 나영이 너를 보면서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보란 듯이 잘 되어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 예쁜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아빠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공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게 되자 제가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저도 결혼 생각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기는 했거든요. 새내기 때 미팅으로 만난 그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3대 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위로 누나만 3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였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개인만 보면 저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잘생겼는데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어머니와 누나들이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저는 고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했던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들을 대학생 때부터 봤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자취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와 자취방 앞을 지나가다 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이날이 처음으로 서로 대면한 날이에요. 어머, 네가 우리 진영이 여자친구니? 우리 진영이가 요즘 집에도 별로 안 오고 엄마랑 누나들한테 소홀해서 속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아들이 원래 엄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여자 만나더니 확 변해서 엄마는 너무 속상해. 아이, 엄마 왜 그래?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도 자주 찾아가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내 여자친구 예쁘지? 사범대 다니는데 나중에 임용 합격하면 선생님이 될 거야. 예쁘긴 너희 누나들이 훨씬 예쁘지. 사범대라고?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응? 집은 어디야? 학교는 어디고? 몸은 왜 이렇게 통통해? 많이 먹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날 길거리에서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어렸던 저는 얼떨결에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빠는 분식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표정을 구기더니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면 제게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날 너무 충격을 받아 남자친구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은 적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니었고 정말 우연히 마주친 거였거든요. 이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빌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직 어려서 뭘 모르기도 했고요. 한동안 그 뒤로 남자친구가 본인 가족들을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정색해서 우리 사이에 가족 얘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분식집이 그냥 분식집이 아니고 매출이 엄청 좋다고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물론 사랑했지만 제 인생도 너무 중요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비는 무조건 제가 벌어서 쓰겠다는 신념도 있었고 공부하는 것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면회를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수료식이나 그럴 때는 갔지만 평소에는 저도 일정이 있으면 가지 않았어요. 주로 남자친구가 외박을 나오면 만나는 편이었죠.
그러다 언제는 제가 마침 시간이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보려고 군대에 면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머님과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면회를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너는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회도 안 오니? 그게 어떻게 여자친구야, 응? 그리고 남들은 남자친구 먹인다고 도시락도 3단, 4단을 해서 오던데 너는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아, 우리 아들은 이런 얘가 뭐가 좋다고. 제가 이번 주에 겨우 시간이 나서 면회를 오긴 했는데요. 도시락까지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 도시락을 준비하면 상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진영이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너는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말대꾸하면 어떡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 줄 알아? 어? 내가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우리 아들 너 같은 애한테 못 준다. 그러니까 결혼은 절대 반대야.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려서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넘어갔습니다. 마침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 소리를 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기도 했고요. 같이 대화하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저를 챙기려고 하면 어머니가 자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나중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황당했던 것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남자친구의 누나들이 저보고 말이 왜 없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저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은 이 친구랑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바로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귀고 저는 임용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워낙 똑똑한 친구라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자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하자고 정식으로 프로포즈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존재만 보면 똑똑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너무 완벽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리라고 거절했는데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결혼하자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엄마와 누나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제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때 이후로 어머님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내심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따라 남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간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는데 시댁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밥통에 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해서 음식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쌀쌀맞은 목소리로 준비한 게 없으니 먹지도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잘 보이려고 백화점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도 사고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 심지어 한우까지 사서 갔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유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는데 대놓고 손님 취급을 받지 못하니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인데 저를 거실바닥에 앉혀놓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못 헤어지겠어? 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학생 때부터 별로라고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교사란 사람이 왜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우리 아들은 잘난 변호사 혹은 의사랑 결혼할 거니까 당장 헤어져. 엄마, 나는 나영이 아니면 결혼하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결혼은 제발 내 마음대로 하자, 어? 그리고 내가 오늘 나영이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진짜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착한 막내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더니 이렇게 엄마한테 뭐라 하는 것을 봐. 속상해서 어떡해. 아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야. 알겠니? 당장 헤어져라. 심지어 저를 앞에 두고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이 집안과 결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았고 어머니는 제게 버릇이 없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살면서 누구한테 버릇 없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혼자 저를 키운 우리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너무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대놓고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뛰어나와 저를 붙잡아도 끝까지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새내기 때부터 사귄 사람이라 사귄 기간이 꽤 길었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는데 아빠가 저를 웃는 얼굴을 맞아주었어요. 웃는 아빠의 얼굴을 보니 더욱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1분도 자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계속해서 오기도 했고 저도 몇 년간 사랑했던 사람과 끝을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오는 연락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애정을 쏟았습니다. 바쁘게 살면 머릿속에서 잊힐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아빠에게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아빠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제 남자친구가 가게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기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어디서 분식집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혼자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굳이 아빠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무튼 당황해서 바로 택시를 타고 분식집으로 향했고 내려서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양복 위에 우리 아빠와 같은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라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왔는지 혼자 열심히 우리 아빠를 돕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해서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아빠가 제게 와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신이 난 채로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신이 난 모습을 본 게 언젠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야, 나영아. 저 사람이 네 남자친구라며? 아니지, 이제 남편이지. 너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야, 저렇게 잘생기고 훤칠한데 지금은 변호사? 아이고, 내가 우리 딸을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다. 너는 저런 남자를 만나면서 아빠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어? 결혼할 사람만 보여주려고 했지. 아니 근데 아빠, 나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찾아와도 모른 척하고 돌려보내. 대학생 때부터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저 사람이야. 아, 여기는 또 왜 온 거야? 뭐? 아, 나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완벽한 사람을 왜 마다해? 너 어디 가서 저런 사람 찾아봐.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 아빠가 열심히 살았더니 변호사 사위를 얻는구나. 아빠는 제가 아무리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앞치마까지 두르고 열심히 떡볶이를 만드는 남자친구는 아빠의 사위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왜 여기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은 저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말이 애초에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본인이 얼마든지 시어머니 될 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를 오히려 설득했어요. 심지어 결혼하며 딱 명절 빼고 절대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며 각서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빠의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찾아가니까 우리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에 대해 애정이 샘솟기 시작했죠. 평생 저 하나만 키운 아빠에게 남자친구는 마치 아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을 돕는 것도 모자라서 둘이 낚시도 가고 심지어 세차하러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띌 때마다 남자친구 얼굴을 보면 도대체 왜 왔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둘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본인의 일을 돕는 것도 모자라서 취미인 낚시와 세차까지 남자친구가 해주니까 제게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빠의 몸보신을 위해 한약까지 사서 먹이는 모습을 보고 저도 결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한테만 지극정성이었다면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한테 저러니까 저도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니 시댁 문제는 조율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제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알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갔는데 동료 선생님이 심상치 않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저는 학부모가 온 줄 알았습니다. 마침 상담한 학생의 학부모가 있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상담실로 갔는데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바로 상담실 안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을 부여잡고 앉으니 제게 교양 없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핀잔을 주는 모습을 보니 분명 예비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제 비명에 놀란 동료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찾아왔는데 겨우 돌려보내고 상담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곳에 무작정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오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도 예비할 수 있잖아요.
너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그런 말을 하고 싶니? 됐고, 너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길래 내 착한 아들이 너희 아빠랑 낚시하러 다녀? 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너희 분식집 가서 일하라고 내가 우리 아들 힘들게 키운지 알아? 정말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너희 집 분식집에서 일하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진영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네가 말렸어야지. 우리가 진영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짓거리 하는 거 알고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건 저도 놀랐어요. 절대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진영 씨가 혼자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아빠랑 낚시하고 세차하러 다니는 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진영 씨가 자꾸 찾아오는 걸 어떡해요?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제게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진영 씨를 제가 막무가내로 부려먹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진영 씨에게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제 말은 들리지 않는지 급기야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너무 안쓰럽다고 여우 같은 저한테 당했다고 엉엉 울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상담실 밖으로 다 들릴 지경이었죠. 저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다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교무실에서도 아예 제게 본인의 귀한 아들을 잡아먹을 년이라고 우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오히려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친한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 그분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진영 씨에게 전화해서 따지니까 당황하며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너무 진영 씨를 좋아하는 모습에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식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와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보냈어요. 전화를 받으며 당장 헤어지라고 역정을 내고 문자로도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진영 씨가 중간에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아빠를 챙기랴 본인 가족들을 중재하랴 중간에서 고생이 많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아빠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빠의 사업이 확정되며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 죽어도 말하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가슴 아픈 게 훨씬 나았습니다. 진영 씨에게 몇 차례 이별 통보를 했는지 몰라요. 진영 씨는 절대 못 헤어진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학교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또 저를 찾아올지 몰랐으니까요. 물론 진영 씨가 중간에서 뭐라 말했는지 몰라도 그 뒤로 저를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워낙 저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몸이 하나씩 아프더라고요. 편두통도 생겨서 알약을 매일 먹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도 생겼습니다. 몸이 아파서 생리를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리가 제 날짜에 하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동료 선생님들과 급식을 먹는데 이상하게 자꾸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식을 워낙 좋아해서 다른 것은 다 안 먹어도 급식은 잘 먹는 저였는데 구역질을 자꾸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위나 장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순간 친한 동료 선생님이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몇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던 게 생각났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제 얼굴을 보고 임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의사에게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임신이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으니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당장 진영 씨에게 연락하니 일하다 제게 달려왔어요. 나영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아기도 생겼잖아. 어? 이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요즘 불임도 많다던데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온 것은 반드시 결혼할 운명이라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엄마랑 누나들은 지금처럼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열심히 중재할게. 나는 아직 모르겠어. 물론 진영이 너만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지. 우리 아빠한테도 잘하고 남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다만 나는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당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 그건 내가 진짜 중간에서 노력할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전보다 나아졌잖아. 어? 나 믿지? 이렇게 아기가 찾아온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자. 임신 소식을 양가에 알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진행하자. 나는 아기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 진영 씨는 임신 소식을 듣자 무작정 결혼을 진행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우리 아빠와 시댁에도 알리더라고요.
저는 번호를 바꿔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안 봐도 얼마나 난리가 날지 뻔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축하하더라고요. 워낙 진영 씨를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빨리 올리자고 오히려 난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 결혼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영 씨는 제게 본인에게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준비가 되었다며 본인의 집에 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때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이번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하는 모습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방문한 예비시댁의 문 앞에서 저는 심호흡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있었습니다. 표정은 역시 좋지 않았지만 식탁에는 그래도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도대체 뭐라고 했던 건지 의외로 제게 대놓고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의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임신했으니 결혼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를 받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도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우리 집에도 정식으로 인사를 왔어요. 아빠와 진우 씨는 이미 서로 친한 상태라 편한 사이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다가오는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최대한 시댁과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기를 건들고 싶지도 않았고 진우 씨에게 말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순조롭게 우리의 결혼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식장도 잡고 상견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예. 이제 날짜도 잡았고 진짜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면 친척들에게 인사를 가야 그게 예의란다.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너만 따로 나를 따라서 우리 친정에 방문하자. 네가 운전해서 가면 되겠다. 일요일에 오전 7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오렴. 시어머니는 제게 본인의 친정에 가서 미리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마침 그때가 하필 진우 씨가 일 때문에 매우 바빴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차를 끌고 뒤에는 시누이들을 태우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를 태우고 같이 시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사이였는데 제가 초보 운전이라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처음 가보는 초행길에 고속도로도 여러 개를 타야 하더라고요. 가는 데만 무려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의 바쁜 일이 끝나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그날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우 씨가 워낙 우리 아빠에게 잘하니까 저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그날은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도 제 돈으로 시어머니의 시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운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운전할 때 옆에서 참견하며 그게 그렇게 거슬리거든요. 제가 운전에 능숙한 편도 아니라 옆에서 시어머니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길에 빠질 때 소리를 지르면 너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누이들도 뒤에서 제게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비웃는 터라 온몸이 긴장 상태였죠. 그러다 저는 그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며 상대 차량은 몸집이 큰 화물차였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시끄럽게 제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재촉하면서 핸들에 손을 올려서 그만 저는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를 피하지 못했어요. 화물차와 부딪힌 우리 차는 차가 아예 뒤집힌 상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눈을 뜨고 병원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제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던 아빠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애기는? 우리 애기는? 어떻게? 우리 아기는 멀쩡하대? 아빠 말을 좀 해봐. 설마 아기는 그대로 잃은 거래?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갔대요? 나영아, 사고가 워낙 커서 목숨을 건진 것도 용하대. 조금만 늦었어도 나영이 너까지 하늘로 갈 뻔했다고 하더라. 아이를 잃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아빠는 우리 나영이라도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진영 씨와 둘이 아기를 기다리던 게 생각났어요. 진영 씨도 저를 찾아와 우리는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사고가 커서 저는 다친 곳이 아주 많았어요. 아빠 말대로 겨우 목숨을 살린 상태더라고요. 당연히 결혼식은 미루게 되었고 저는 병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였는데 무엇보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쳤어요. 우리 아빠가 모든 병원비를 내서 특실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재활 치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진우 씨와 여행을 다니며 심신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영 씨는 고난이 있었으니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랬으나 제게 닥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재활이 끝나가면서 정상적으로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자 다시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방문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외가에 진우 씨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도착해서 정신없이 인사하고 몸이 조금 피곤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의 여동생 되는 분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얘기하길래 그냥 뒤를 돌아 나가려고 했는데 그 대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어요. 사고가 나고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어색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제게 따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여동생의 대화를 듣고 그만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와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요금이 얼마가 나오든 그 3배를 줄 테니 무조건 서울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저는 엉엉 울며 아빠에게 본능적으로 전화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대화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 대화는 우리 아빠와 저에 관한 욕이었어요. 그때 사고 나서 유산하고 나는 둘이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나는 제가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 응?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혼자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하찮은 집안이라 어떻게 사돈을 맺어. 어디 가서 뭐라 하냐고. 쪽팔려서 진짜. 진영이가 쟤랑 결혼 안 하면 자기 그냥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간다고 했다면서? 아, 딱 봐도 여우 같은 게 순진한 지영이를 꼬신 거지. 언니, 그냥 다음에 임신하면 계단에서 밀어버려. 두변 유산하면 자기 또 아니라고 느끼고 결혼 안 할걸? 티가 안 나게 밀거나 아니면 아기 유산하는 한약 같은 거 없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든 이혼시켜야지. 나는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해. 저런 집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다니 가문의 수치야. 제 아빠도 얼마나 빈티가 나는지 알아? 바로 저런 대화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적나라한 우리 아빠와 제 욕을 듣고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놀란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빠가 진영 씨를 마음에 들어해서 못 말했던 그 모든 진실을 알렸죠. 아빠는 제가 울면서 말하자 처음에는 아주 놀라더니 나중에는 팔짱을 끼고 심각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던 것과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하자 아빠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아빠는 제게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다음 주에 있는 상견례는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이미 교통사고 때문에 서로 안면은 튼 상태였지만 제대로 신혼집과 예물 등 얘기할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빠에게 상견례고 뭐고 그냥 저 집안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제게 당신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영 씨에게 연락이 왔길래 급하게 아빠에게 일이 생겨 서울로 왔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예의가 아니라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화하는 너머로 교사가 되어서 그런 못된 행동은 어디서 배웠냐는 말에 대꾸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처음엔 몰래 서울로 간 저 때문에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하기 전까지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무조건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전화로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지만 죄송하다고 빌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계기로 본인이 우위를 차지한 것처럼 당당하게 상견례 자리에 나타났어요. 신호이들까지 목을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온 아빠가 시어머니가 도착하기 전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오지를 않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전화했더니 곧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김비서, 그때 병원비 영수증은 이 아줌마 앞으로 놔. 그리고 최 비서는 내가 우리 딸 주려고 산 아파트 계약서도 이리 줘봐. 아줌마, 우리 딸한테 분식집 하는 하찮은 집안이라고 결혼 못한다고 했다면서? 참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분식집 매출만 1,000억이야. 아빠는 옆에 비서들을 대동해서 상견례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비서에게 명함을 받아 그걸 시댁 식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아빠의 이름 옆에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분식집이 운영이 생각보다 잘 되면서 프랜차이즈를 차리셨거든요. 저는 저 살기도 바쁘고 또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는 제 몸을 챙기는 것도 바빠 아빠의 사업 매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비서들은 손수 교통사고 때 발생한 영수증을 시어머니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정체를 알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혼자 우리 나영이를 키우면서 다른 무엇보다 내 새끼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랬지 이렇게 홀대받고 대접받지 못한 시집에 가는 것을 전혀 바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라고 죽자고 우리 딸을 키운 줄 알아? 아이고 사돈 무슨 오해가 있나 봅니다. 아니 저는 그냥 학교 앞에서 작게 분식집을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대표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그동안 제가 우리 나영에게 했던 짓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면 어때서요? 가난이 죄입니까? 그러는 당신네 집안은 얼마나 잘났는데? 볼 것도 없는 집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네 집에 시집 가냐고. 나영아 일어나 집에 가자. 아우 잠시만요 사도. 나영아 아니 진영아 엄마는 정말 몰랐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이고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급기야 본인의 할 말을 다 하더니 제 손을 잡고 일어나서 밖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오해라고 나가는 우리 부녀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빠와 저 둘 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진영 씨가 급하게 나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영 씨를 보고 아빠는 잠깐 흠칫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태도였어요. 진영 씨는 울면서 무릎을 꿇더니 본인이 결혼하며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저 집안과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는 진영 씨를 뒤로하고 차에 타서 아빠와 같이 집에 왔어요. 오는 내내 통쾌한 마음이 들고 아빠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빠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당장 파혼하라고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이후 진영 씨는 계속해서 우리 아빠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매일 연락이 와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 끈질긴 모습에 저는 결국 번호를 바꾸고 찾아와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오길래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이 와서 말려도 제 앞에서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손까지 빌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못된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뜬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되는 연락과 만남에 결국 우리 부녀는 사설 경호업체도 고용하며 시댁과 지긋지긋한 악연을 뿌리째 뽑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무조건 제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저는 저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무엇보다 시부모님들 분들이 너무 좋아요. 일부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더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 만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진영 씨와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너무했고 오히려 더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다 잊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